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며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부터 긴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연결합니다. 권중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연준은 그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회의 이후 세 차례 연속 5.25에서 5.5% 금리로 동결을 이어간 겁니다. 이로써 현재 금리 상단이 3.5%인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11차례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22년 만에 최고치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고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더 관심을 끈 건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이었는데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내놓은 내년 목표 금리는 4.6%로 나왔습니다. 현재 금리보다 0.75%포인트 더 낮추는 게 목표인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게 현재 연준 위원들의 예상입니다. 파월 의장도 현재 금리가 꼭대기 또는 꼭대기 부근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또 연준 성명에 추가 긴축 정책이 더 필요할지 판단하겠다라는 대목을 들어서 시장은 내년에 긴축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섣불리 승리를 선언해선 안 된다며 2% 물가 목표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려면 적어도 봄에는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거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예상을 크게 반겼습니다. 금리 발표 직후부터 3대 지수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다우존스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1.4%, S&P 500은 1.37%, 나스닥은 1.3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정부가 네덜란드와 원전과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네덜란드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기술 개발 등 전체 주기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또 네덜란드와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맺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품목 공급망 대화체를 신설하고 공급망 위기 징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20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존재감이 커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협력체계 가동에 네덜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르이터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또 인태 지역의 안보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나토의 아주 핵심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와의 이런 국방 협력을,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과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채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장 정보 그 활용에 대한 나토 국가들 간의 공유 체계, 한국도 좀 협력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이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도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함께 나토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집권대의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감안하면 진위를 속단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묶는 거래를 구상 중이라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고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다른 형태의 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 중 하나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즉 북핵을 용인하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새로운 핵무기 제조는 막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빅딜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 무대 전면에 나서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코의 보도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이 본격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폴리티코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폴리티코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북핵 플랜 B와 유사합니다. 더구나 전통적 외교 문법을 거부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을 감안하면 북핵 용인 구상의 진위 여부를 당장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라 랩 후퍼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 보좌관은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결국 취임 9개월 만에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의 몫이고 그에 따른 비판도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며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대표까지 용퇴를 선언하면서 당 핵심 희생론의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전격 사퇴로 넉 달이 채 안 남은 총선을 집권 여당이 어떤 지도 체제로 치르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이제 여권 안팎의 시선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되돌리려면 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권 출범에 함께 공을 세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위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집권 초기 원내대표에서 조기 사퇴한 뒤부터,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나온 이후부턴 권력과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와 같은 선상에서 책임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은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좀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어떤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역할한 게 없어요.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최근까지도 윤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지역구 대신 수도권 험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남권 중진들 역시 거취와 관련해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친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향후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설지 촉각을 세우고 몸을 낮추는 기류가 읽힙니다. 김 대표만 물러나고 현 지도부가 유지되면 혁신 의미가 바랄 수 있다는 점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행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상 당대표 거리 시 대표 권한대행 결정이나 최고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자녀 임기가 1년이 넘는 만큼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걸 고려하면 비상지도체제 전환이 유력합니다. 당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여권 안팎에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읍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11일 첫 영입인재 발표에 이어 오늘 2호 영입인재를 공개하며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나선 지 8달 만에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천만 원대 돈봉투 살포 혐의와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송 전 대표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수자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사 닷새 만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3가지. 먼저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 금품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금액이 6,650만 원에 이른다고 적시했습니다. 지역 본부장들 활동비와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모두 송 전 대표의 지시나 묵인 아래 뿌려졌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못 박아온 돈봉투 살포 규모 9,400만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인데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모가 명확하게 입증된 금액만을 기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로 송 전 대표가 이성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받아뒀던 불법 선거자금 6천만 원을 지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중에서도 7억여 원을 개인 정치자금처럼 썼다며 모두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후원금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데다 지위를 이용해 기업가들과 유착까지 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송 전 대표는 유튜브로 공개 반박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그거는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수수 의심 의원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했고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늘어났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는 5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또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일상 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3.4%에 달하고 중학생은 피해 응답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SNS를 통해서 되게 협박식으로 문자를 하거나 SNS 스토리 같은 거로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여자애한테 뭐 누구 닮았다, 뭐 약간 특정 인물 닮았다고 그걸 조롱하듯이 말하거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목 조르는 경우도 있고 업어치기 하고.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언어와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강요 비중은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넘기기도 했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야단 맞거나 걱정을 끼칠까 봐 또는 가해자가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유는 장난이나 이유 없다거나 화풀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혔다거나 오해와 갈등 때문이란 답도 38%에 육박해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적 해결 노력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내년 상반기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미달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전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에만 합의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연속 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운영, 수련 과정과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나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엔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남자 두 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뭐 여기 좀 저번에는 뭐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뭘 맞았다. 근데 그때는 위협이 되는 물건이 그게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답답한 건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괜찮아, 뭐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 만수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주중동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9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3층 주택 안 18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청주시 율량동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인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대중무역 적자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중무역 수지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180억 달러 적자인데 결국 올해 31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우리 전체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기도 했던 중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로는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를 사서 재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일종의 분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상당수 제품을 중국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우리는 2차 전지 필수 소재나 광물을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죠. 다시 말해 팔 건 줄고 사올 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반도체 말고는 사실상 중국에 팔 물건이 없다면서 중국 시장에 미련을 갖지 말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에 대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제2의 중동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ELS 문제를 다룬 기사들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LS를 80대에게 2,090억, 90대에게 90억 각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초고령층에게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 ELS를 판매한 것을 두고 은행권을 둘러싼 불안전 판매 논란이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의 반응도 함께 전하고 있었는데요. 가입자들이 단지 연령층만 높을 뿐 대부분 ELS 투자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며 손실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에서는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상품만 4조 원에 육박한다고 전하고 있었고요. 홍콩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투자자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증시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홍콩은 역으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가 전례 없는 침체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홍콩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국내 증권사들 역시도 눈높이를 낮춰 잡으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 여부에 따라서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긴축 종료를 시사하는 발표를 한 만큼 홍콩 지수도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음대 입시 비리 문제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고액과외를 일삼고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경찰이 여러 대학 음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음대 준비생과 재학생, 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전현직 음대 교수의 과외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과외를 받는 이유로는 음악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전현직 교수들이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특정 교수에 대한 줄타기가 대회부터 입시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아는 프로커들은 고액을 받고 교수와 학생들을 연결해 준다는데 과외비는 30분에서 1시간 수업에 수십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업 대부분이 1대1로 진행되고 있고 또 과외비는 주로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잘 적발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근절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대 입시를 잘 안다는 한 관계자는 음대 실기평가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채점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한 명만 연루되는 걸로는 비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버스터미널 폐업 이야기를 다룬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봉터미널 철수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경기 평택시의 송탄터미널이 폐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했던 송탄터미널, 현재는 하루 이용자 수가 100여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줄면서 승차권 판매 수수료는 물론 상가 임대료 수입까지 급감하자 결국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는 터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터미널 사업자 협회의 자료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서 현재 31곳이 줄었고 내년에 폐업이 확정됐거나 검토 중인 곳도 15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은 버스나 택시 업계처럼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버스 관련 보조금이 3조 2천억, 택시는 6,400억 원인 것과 비교해서 터미널 관련 예산은 56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로 인해서 입점 상가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창고나 동물병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 업종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해경이 초과수당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출장비도 대폭 줄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경비 함정 운항 대수를 비롯해 교대 근무 인수 인계 시간까지 줄여버린 해양경찰. YTN 취재 결과 출장비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직원 한 사람당 하루 5만 원씩 주던 식비와 일비를 15,000원으로 싹둑 자른 겁니다. 식비만 떼어보면 2만 5천 원이던 게 7,500원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해경청은 연말까지 교통비와 숙박비라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초과 수당도 모자라 출장 밥값까지 깎이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중심으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총경 이상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많이 받는 직급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예산 부족 문제에서 빗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서 일하는 한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수당이 깎이면 고통은 수뇌부가 아닌 아랫사람들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6천 원씩 나오던 야식비도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바뀐 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던 일선 해경들에게 지도부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전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출장이 늘어 여비가 부족해졌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여비 삭감은 해경만이 아니라 전 정부 부처의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지면 올해와 같이 삭감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제한하고 일선 경찰관들 출장비까지 줄인 해양경찰청.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긴 했지만 현장에선 간부급들 분담은 뒤로 한 채 일선 직원들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결과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최대 상단 5.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 결정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 오늘은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내년에 얼마나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논의한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예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시장이 뭐 금리, 선물 금리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97%에서 98%였거든요. 그 말은 이미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년에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나온 데이터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내년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중요한데 오늘 사실 처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예를 들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 근원 지수로 파악을 했을 때 2024년에는 2.4%, 그다음에 2025년에 2.2%, 2026년에 2.0%로 가면서 흔히 말하는 연준에서 말하는 어떠한 목표를 한 26년까지는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왔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물가 압력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특히나 올해 역시 이제 사실 어떻게 보자라면 9월이라든지 전망치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좀 덜할 것 같다는 또 메시지도 던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면서 연준이 의도한 대로 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좋아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점도표를 보면 내년 말에 금리를 4.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보다는 0.75%포인트 좀 낮춘 목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이제 연준이 내년 한 3번 정도 낮출 것이다라고 낮출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9월에 5.1%로 내년 말 이제 기준금리를 예측하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 왔거든요. 그렇죠. 긴축 정책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혼란이 왔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점차 잡혀가면서 내년에 이제 4.6% 결국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전망은 이거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페드 와치라는 어떤 보통 시장이 금리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떻게 시장 금리를 가지고 미래의 기준금리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보면은 내년에 이제 4번 정도 어떻게 보자면 한 번 더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한 6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르지만 그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전망이 낮아진 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 그리고 전망이 낮아진 거를 반추해 보자면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 거의 끝쯤 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좀 내릴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좀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횟수는 3차례에서 많게는 지금 시장에서는 6차례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시점은 3월이 가장 사실 유력한 것이 아니냐. 보통 3번을 하려고 하면은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6월 안에는 한번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 6월 그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시장이 지배적이고 이것을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는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같이 이제 지표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기준금리를 바꿔가고 그다음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 역시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점이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는 굉장히 올렸다가 물가 지표가 잡히니까 이제
12월에는 내년에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목표가 많이 바뀌었듯이 이게 결국은 데이터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기에는 한 빠르면 3월, 뭐 조금 늦으면 6월 이 정도에는 기준금리가 한 번쯤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지금 미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이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 결국 연준이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완화되고 있다. 긴축적인 기조를 더 이상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계속 물가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오늘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좀 완화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 것이 아니냐. 사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전까지는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거의 그대로였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자마자 거의 1% 이상 상승한 이런 모습이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연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점도표 같은 것들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상황을 점차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미국과 어떤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나면서 외환시장에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심각한데 이것까지 사실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더 올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타이밍을 봤을 때 언제 내리냐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미국이 내린 다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사실은 이제 미국이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 인하, 특히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지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 역시 기본적으로 지표, 가계부채 증가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내려야 한국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시점을 예측해 본다면 하반기쯤에는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물가가 미국에서 잡혀간다는 신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좀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한 것은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예전에는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노동 수요, 초과 수요가 많은 그래서 임금이 많이 상승하는 시점이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 같다. 노동의 초과 수요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얘기는 고용 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그 경제 성장 전망치는 1.4%, 내년 1.4%로 하면서 어느 정도 낮은 상태, 올해보다는 낮은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흔히 말하는 불황이 오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봐서는 좀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연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게 결국에는 가계대출 문제잖아요. 어제 11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은 좀 축소된 상황인데 이 결과를 보고 한은에서는 정보관리 강화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좀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가계대출이 네. 늘어났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 역시 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외 대출들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도 뭐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흔히 말하는 집단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대출이란 것은 대규모 이제 단지를 개발할 때 집단적으로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중도금 같은 것들을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5.8조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상당 부분 집단대출이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 나머지가 이걸 차지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뭐 개인이 주택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혹은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정책자금하고 어쩔 수 없는 이제 집단대출, 그러니까 건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은 수요가 흔히 말하는 투자 수요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견인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모자라면 정부 우려할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상세히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급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봤을 때 이게 결국 정책 효과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 흔히 말하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가계비 자체가 좀 굉장히 급증을 했고 위험 상태라는 의견도 한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금리 부담이 내년이라든지 이런 데 낮아지면 향후 가계대출이 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출, 집단 대출이라든지 정책자금 대출 말고 실제 투기적인 수요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주택담보 대출이 많이 늘어나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이제 이복한 금감원장님이 이제 내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부실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동산 PF 같은 것들, 결국은 건설 시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주택 시장 자체에 조금 위축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아서 내년에 어떻게 부동산 가격 급증,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의 추가 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같은 것들은 아직 좀 기대를 하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한데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것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또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는 이제 부동산 PF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부실화된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뭐 당장은. 근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빠른 증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번 달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걸로 보세요? 일단은 변동금리 DSR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DSR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하면은 일정 부분 한 해 갚아내가 되는 원리금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내 소득의 보통 뭐 40%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소득의 40% 정도만 이걸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60%는 이제 생활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줬다. 생활비 60% 써야 되기 때문에 40%만 갚아 나가게끔 빚의 한계를 정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스트레스자가 또 붙었죠. 스트레스자가 붙은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의 최근에 어떤 경험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하면서 사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DSR이란 게 대출 시점의 금리에 따라 딱 정해진 것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리금에 대해서 원리금 크기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자 같은 것들을 2% 이상 상승시키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어떤 돈의 비중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돈의 비중이 늘리게 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빚을 빌릴 수 있는 한계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채에 대한 가계부채를 갚아나가는데 부담을 주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새로운 DSR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빚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계대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28년 만에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 연료 퇴출은 빠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협약 200개 당사국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타결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8가지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기후총회를 개최한 지 28년 만의 성과입니다. It is a plan that is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bridges the gap on adaptation. 그러나 100여 개국의 요청으로 당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결국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큰 인도 등의 반발에 따른 결과입니다. 만장일치로 합의되긴 했지만 화석 연료 퇴출이 빠진 데다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기후 활동가들은 미흡한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So we want an equitable fossil fuel phase out. They put the fossil fuel, but forgot to put the phase out. And there is only mention of coal, no other fossil fuels like oil and gas. 당사국들은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내년 기후총회는 역시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립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제닌의 난민촌에서 군사작전을 펴면서 팔레스타인인인 수백 명을 테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예비군 부대와 국경경찰대는 12일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제닌 난민촌의 건물 400채를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배자를 붙잡아 신문하고 있으며 무기와 탄약, 군사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 소탕을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침수 작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어떤 전술이든 국제인도주의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민간인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끝내자마자 유럽을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노르웨이 오슬로를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지원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큰 성과가 없는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지원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다급함이 담긴 행보로 해석됩니다. 일본 도쿄에는 파견 직원 1명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인다며 강원도의회 의원들과 직원 등 10명이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김모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은 지난달 11일,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구속된 제주에서 중학생이 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군은 그제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겨울답지 않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국 곳곳에 겨울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많고 기온도 8.2도를 나타내면서 추위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며 한두 시간 이내에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또다시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 등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그리고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후에는 이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북부 많은 곳에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영서 남부, 충북, 경북 북부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최고 7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였는데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오늘 밤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9도나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8.2도, 대전 9도, 대구 6.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4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토요일인 모레 낮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가 그친 뒤에는 추위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